자, 다음입니다. 자, 크리스트교와 중세의 문화인데요. 지금부터는 문화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트교 확산인데요. 먼저 이제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프랑코 왕국의 보호와 그 다음에 이 프랑코 왕국의 국왕을 비롯해서 영주들이 이 토지를 기증을 해요. 누구한테 기증을 하냐면 뭐 교황과 교회에 이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수도원을 짓는다든지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제 교회니까 뭐 성당이겠죠. 이런 것들을 짓는다든지, 또는 이런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뭐 농장 같은 것들을 경영을 해서 자급자족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제 토지들을 기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좀 그런 이제 헌금 비슷하게 해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봉건 영주와 함께 농민, 이 당시에 농민은 뭐야? 농노예요. 그죠? 농노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크리스트교에 종사했던 그런 성직자들이 어떤 세속적인 지배력까지도 이제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종교인이 세속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면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성직자 부패와 타락을 꼬집은 사람들이 클리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우리 예전에 주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하면서 기도와 고전 연구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다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개혁하는 그런 이제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이 개혁 운동은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의 지위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의 지위와 더불어서 교황의 지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지배자로서 황제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워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영향력 싸움인데, 성직자를 황제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이 성직자들은 누구에게 많이 지지를 보내겠어요? 교황보다는 자신을 뽑아준 황제에게 지지를 많이 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직자를 뽑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상식선이라면 당연히 누가 뽑아야 되겠어? 교황이 뽑아야 되겠어? 황제가 뽑아야 되겠어? 교황이 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교황도 성직자를 임명을 하고 황제도 성직자를 임명하는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에서 교황과 황제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눈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황과 황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의 황제가 독일의 하인리히 4세였는데, 이 황제가 이 성직자 임명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이 교황한테 넘겨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래? 하면서 교황이 황제를 파문을 시켜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즉 이 나라 황제는 크리스트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크리스트교 아니야. 너 이단 새끼야. 너 빨랑 건너물 새끼야. 라면서 파문을 시키고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래, 너는 이 나라 이제 통치할 자격 없어 하면서 파문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그래 뭐 지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다 이 나라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우리 크리스트교 문화권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는 시겁한 거죠. 야, 이거 황제 한마디에, 그러니까 교황 한마디의 말에 이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카노사라는 곳에 가는 길에 교황을 만나게 돼요. 이제 교황은 이제 이 황제를 꼴도 보기 싫겠지. 근데 황제가 나 미안하다 하면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용서를 구해요. 교황은
저 새끼 봐주기 싫은데 이랬지만 결국은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됐을 때 교황보다 누가 더 자 황제가 교황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지위가 굉장히 낮아진 이 상황, 즉 황제가 굴욕을 당했다. 어디에서? 카노사에서. 그래서 무슨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세력의 균형은 교황이 황제보다 우월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세 문화예요. 중세 문화는 기독교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독교 중심 문화라서 종교가 우리 사람의 이성이라는 감각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시기야.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과 신 중에 누가 더 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던 구도가 바로 이 기독교 중심 문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세 문화의 핵이에요. 핵. 정수예요. 정수. 첫 번째 성직자가 있는데 이 성직자는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배우느냐면 수도원학교에서 배워요. 이 수도원학교는 훗날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어쨌건 수도원학교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이 수도원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학문은 당연히 신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많이 시켰다. 그래서 이때 드러난 철학이 뭐냐면 교부 철학이라 해서 이성은 신학의 신여라 해서 이 신학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이성이다 라는 거야. 즉 이성과 신학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 신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합리적 신앙이야. 즉 내가 이 신앙을 이해해야 믿을 거 아니냐고 이것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신앙이야.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있었는데 교부 철학은 이성보다는 신학에 더 중점을 두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합리적 신앙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건물. 자, 피사의 사탑으로 알려져 있는 피사 대성당. 그 다음에 고딕 양식의 이제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은 피사 대성당은 몰라도 이 고딕 양식은 아셔야 돼요. 12세기 높은 첨탑의 양식을 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채색유리 양식을 사용을 했다. 자, 요거. 그래서 이 채색유리에는 교리를 묘사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딕 양식만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학은 당연히 이 시기에 이제 기사라는 애들이 유명했으니까 기사도 문학이 유행을 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를 이제 문화가 지나가고 이제 정치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정치 후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정치 후반이야? 중세의 정치 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과 장원의 붕괴인데요. 자, 먼저 이 십자군 전쟁 또는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온 대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투르크의 예루살렘 이제 성지 순례를 금지시켜. 무슨 말이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아이러니하게 두 개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하나는 크리스트교고요. 또는 이제 이거와 좀 많이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와 동시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유대교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크리스토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입장에서도 이 성지를 정복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토교 역시 이 예루살렘에 항상 성지순례라는 걸 다녀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항상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지금 뺏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 자체를 금지시켜버려요. 야, 이씨, 더러운 크리스트교인들은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황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우르바누스 2세가 야, 주님의 땅인 이 예루살렘을
저런 더러운 놈들한테 줄 수는 없다 하면서 십자군 원정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십자군, 즉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갓바에라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칼 한 자루 들고 방패 들고 공격하러 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1차 원정군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 목적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점차 갈수록 이 변질이 되어 가면서 결국 상업적 목적으로 이 심하게 변질을 하고 바뀌게 돼요. 네, 목적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난항을 겪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국 이 십자군 원정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땅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이슬람 세력이 가져가고요. 이 이슬람 세력이 좋다, 너네 그 뭐 성지 순례 해라,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십자군 원정은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 교황권을 많이 까먹어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교황에서 황제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황이 무너지고 교황권이 무너지고 황제권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을 겪게 돼요. 아비뇽에,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이 이제 아비뇽에 잠깐 있었는데, 너 어디 가려고 하니까 나 로마 가려고. 꺼져. 뭔 소리야? 하면서 아비뇽에 억류를 시켜버려. 감금을 시켜버려요. 너 못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같으면 뭐야? 교황이 황제 너 파문 이러면 되는데, 황제는 그러든가 말든가. 왜?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떨어졌고 교회의 권위가 하락했기 때문에 황제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느라 자신의 이제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이 봉건 영주들과 기사 세력도 약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봉건 영주와 기사 세력의 약화는 자연스럽게 중세를 대표로 하게 되는 제도인 장원제도의 붕괴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 볼게요.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자, 즉 뭐냐면 농업 기술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잉여 생산물의 교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이 발생하겠죠. 시장이 발생하면 교역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을 하게 돼. 특히 어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와 베네치아 이런 곳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자동맹과 길드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이 생겨나게 되는데, 한자동맹은 이 한자가 한글이 아니에요. 이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한자라고 해요. 한자동맹인데, 이 북유럽 지역 간의 도시들 간의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북유럽 지역의 무역을 주도하는 한자동맹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쉽게 하면 동업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꾸리는 거예요. 상인 길드, 승호업자 길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을 구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는 더더욱 발전하면서 이 도시가 벌어들인 돈이나 그런 화폐를 가지고 영주의 지배에서 독립을 하여서 새롭게 이 자치권을 획득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발달을 하니까 자꾸자꾸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독립된 도시에서 더 이상 장원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원제가 해체를 하게 됩니다.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화폐가 사용하게 되고, 노동력과 현물 대신에 화폐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전부 뭘로 때우는 거야? 돈으로 때우는 거야. 돈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현물, 뭐 쌀이나 이런 걸 대신에 뭘로? 역시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세금 지불을 전부 다 화폐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가 이 화폐를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는 상황까지 벌어져. 왜? 영주가 점차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때 병이 한번 크게 도는데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요. 이걸 우리 영어로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즉 이 패스트가 걸리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치료약이 없어서 그냥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피부를 보면 굉장히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흑사병이 누구에 의해서 가지고 오게 되냐면, 아이러니하게 이 쥐새끼가 이 전염병인 흑사병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유럽 사람들한테 이 병을 퍼뜨리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 흑사병을 이제 얻었잖아. 그럼 이 얻은 사람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빠르게 전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요. 특히 노동력을 감당하는 농민이 수가 줄어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이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귀해지는 현상이 오니까 여기 이 당시에 농민들은 뭐라고 해요? 아까 농노라고 그러지? 이 농노들이 이제 순순히 뭐 기사라든지 또는 영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령에 듣겠냐고. 자기 몸값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저항을 하죠. 그러면서 장원이 붕괴가 되고, 즉 중세를 버텼던 중세 봉건 체제 자체가 붕괴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중세 봉건이 붕괴하면서 당연히 이 지방 분권적인 정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봉건 붕괴뿐만 아니죠. 황제권이 올라가게 되는 것도 한몫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왕권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장원이 붕괴하니까 영주가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약과 대포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기사계급이 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왕이었던 국왕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야, 그거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니까 와, 이 정치 개판으로 하네 하면서 이 왕권이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사실상 우리 이후에 나오는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절대왕정이 기초가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 관료제와 군대의 어떤 상비군이라는 거죠. 상비군이라는, 자, 상비약이라는 게 뭐야? 상비 군, 군대인데 항상 비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always ready 라는 뜻이에요. 상비라는 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야. 누구를 위해서? for king이죠. 그죠? 왕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군대, 즉 상비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의 하부기관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중앙집권적 성격이 띠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먼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에 대한 내용은, 자, 백년전쟁은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뭐냐면 영화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라서 이건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라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백년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고 얼마나 그 잔인했던 전쟁이었는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 전쟁은 뭐 튜더 왕조 뭐 무슨 이제 두 가문인데, 이 두 가문 모두 역시 장미라는 문장을 쓰고 있어요. 장미꽃을 문장으로 쓰고 있어서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장미 전쟁이라 해서 뭐 리버풀과 뭐 맨유의 싸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농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어쨌건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국민 의식이 성장하고, 이런 국민 의식이 성장하는 걸 토대로 해서 중세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백년 전쟁은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14세기 중엽에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건 영국과 프랑스 이 왕위 계승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결혼을 할 때 그 프랑스의 뭐 왕비의 뭐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왕까지 겸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막장 플레이인데, 이 영국은 프랑스의 뭐 왕으로서 뭐 겸임을 하기도 싫고, 또 프랑스 역시 자기 나름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영국이랑 같이 뭐 겸임되고 그러는 걸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영국이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그때 잔다르크라는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 프랑스 시민들에게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누구 나라인데 누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나라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제 이런 그 국민 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불어넣으면서 이 극적으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에 있었던 봉건 기사들, 즉 병사를 갖고 있었던 봉건 기사들과 영국 이 침략을 했던 이 영국의 봉건 기사들이 모두 몰락을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백년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백년 전쟁이지 사실 이 100년 중에 제대로 전쟁한 건 몇 년 안 돼요. 예,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은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겠지, 그지? 자, 장미 전쟁은 그 뒤로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의 내전인데, 이게 쉽게 이런 내전이 뭐냐면 쉽게 왕실 가문 내전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휘말린 거예요, 왕실 가문 내전이. 자, 영국 국왕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랭카스터와 요크 가문이 서로 내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장미 전쟁이고, 이때 튜더 왕조가 성립을 하게 되면서 장미 전쟁이 끝나요. 결국 이 두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식이 성장을 하고 중세가 붕괴되며 절대 왕정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그 과도기적인 성격의 그런 중앙집권적 국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볼게요. 르네상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문예 부흥운동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 공부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